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23편 일본 열도로 건너간 백제 사람들. 백제는 고대 국가의 체제를 확립한 이후부터 일본 열도의 외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마지막 멸망의 순간까지, 아니 멸망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현해탄을 넘나들면서 다방면의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백제 문화가 일본 열도에 전파되었고, 그것이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문화의 전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백제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대륙의 다양한 선진 문화를 전해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희가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원로 민속학자인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를 찾았을 때 그는 누렇게 빛이 바랜 고서 한 권을 취재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73년 전인 1934년에 일본인이 쓴 조선동포의 빛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임 교수가 그 책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펼쳐보인 대목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응신천왕 시기에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 건너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나는 그 수를 400여 명으로 추산한다. 당시에 조선 반도에서 우리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인 400명을 일본의 인구 증가 비율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응신천왕 시기라면 4세기 말에 해당되는데, 그때 일본 열도로 건너간 백제 사람 400명은 오늘날 일본의 전체 인구 구성상 어느 정도나 된다는 것일까요? 그 당시 400명이라면은 300년 후에는 13,800, 그리고 500년 후에는 18만, 900년 후에는 실로 2,300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 친다 할 것 같으면은 일본서 3,500만 정도가 백제 사람들이 후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학자가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학자가 일본이 인구 증가율 그 비율서 말하면 계산해낸 거예요. 그런데 응신천왕 시기에 400여 명이 건너간 이외에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패하여 멸망한 뒤에 일본 열도로 건너간 백제 사람의 수는 문헌에 나타난 것만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의 빛을 저술한 그 일본 학자의 계산법이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일본 인구 1억 2천만여 명 중에서 백제인의 피가 섞인 인구의 비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백제가 일본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해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어느 시기에 백제의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명목으로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그들의 흔적이 지금은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탐색할 주제는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입니다만,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의 원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고조선 시대에는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 열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류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북규시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와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출토된 조문 토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양자 사이의 관계는 한반도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일본 열도의 야요이 시대에 이르러 급진전을 보게 되는데, 한반도 문물이 거의 일방적으로 전파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므로 관련 문물과 조직체계가 일본 열도에 밀려들었는데, 당시 일본 열도에서는 한반도의 선진 문물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만한 정치 세력이 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주민의 일본 열도로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학 교수의 백제 문화의 일본 열도 전파라는 저술에서 밝힌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본 북규시에서 발견된 최초의 논농사 유적은 기원전 300년경에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북규슈 지역에
벼농사의 그 전례 경로에 관해서는 이제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다직계라든지 또는 경기도 여주군 흔암리, 부여군 송국리에서 출토된 탄화된 벽시가 모두 단두형의 자포니카 종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벼농사하고 일체가 돼서 함께 전파된 수학 도구인 반올령 석도와 같은 농기구들이 한반도 청동기사에 근원을 두고 있던 그런 연모들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열도에서 나온 이런 이제 농기구들이 한반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제 이다직계 유적에서 나온 유구석부라든지 마제석검 이런 이제 도구들은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농기구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일본 열도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농사 짓는 방법이 전수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리 관계 시설을 갖추기 위한 토목 기술을 비롯하여 농기구를 만드는 수공업 기술, 음식을 만들어 먹는 조리 방법, 게다가 기우제를 지내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 의례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농경 문화가 통째로 이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면 어차피 주민들이 직접 이동했겠죠. 벼농사를 짓던 마을에서 발견되는 환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을을 빙 둘러가며 파서 물이 돌아 흐르게 만드는 도랑을 뜻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환호치락은 북규시에 있는 요시노가리 유적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경상남도 울산시 검단리 유적이라든지 또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 등지에서도 이 같은 환호취락 또랑으로 이제 에워싸 있는 마을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벼농사라고 하는 것, 일본 열도 내의 벼농사라고 하는 것은 환호취락 또랑을 이제 크게 파놓고 그 안에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생활하던 한반도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열도로 벼농사가 전파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호 말고도 한반도의 주민들이 기원전 3세기경에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집단 이주를 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형질 인류학적 근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규슈 지역의 야요이 인골의 신장이 신석기인인 조몽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신장이요. 이게 이 신석시대 조몽인은 일본의 토백이 인종인데 그들보다 이거 철기 문화의 세례를 받고 한반도에 문물이 전파되기 시작한 야요이 시대 일본 열도의 어떤 인골들, 특히 규슈 지역, 북규슈 지역의 인골들의 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큰 신장은 한반도 남부 지역 사람들의 신장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북규시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이건 말할 나위 없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과 논농사에 관한 생활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이제 신장도 커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백제가 다양한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도 한반도의 선진 문물이 줄기차게 일본 열도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제가 일본 열도의 외와 최초로 교섭을 시도한 것은 근초광 때였는데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으나 일본서기에 관련 내용이 나타납니다. 일본서기 신공기에는 백제의 사신들이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에 자리하고 있던 가야 소국 탁선국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제의 대왕께서 동방에 일본이라는 귀한 나라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 조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본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백제의 대왕께서 탁순국의 국왕께 덕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 역시 전부터 동쪽에 귀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아직 왕래한 적이 없어서 길을 잘 알지 못하오. 바다가 멀고 파도가 험하여 큰 배를 타야 겨우 통할 수 있을 것이니 설령 길을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겠소? 그렇다면 지금은 갈 수 없겠습니다. 돌아가서 배를 갖춘 다음에 가야겠습니다. 만약 그 귀한 나라 사신이 오거든 우리 백제에도 꼭 알려주십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사실 이 시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일본이라고 칭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자신들을 일컬어 동방의 귀한 나라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어쨌든 백제의 근초고왕이 바다 건너 외국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야소국인 탁순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 열도로 통하는 길을 알아보게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백제는 무엇 때문에 바다 건너 외국과 교류를 하려고 시도했을까요? 우선 한반도 서북부에 있던 낭랑과 대방 등 한군현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천왕 14년 겨울 10월, 군사를 몰고 낭랑군에 침입하여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미천왕 15년 가을 9월에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공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타나 있듯이 한반도의 서북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매개하며 교역 창구 역할을 해오던 낭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한반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방군은 이제 그 한반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 내에 있는 이제 세력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중국의 어떤 동방 경영의 정치적인 거점이자 교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백제는 이제 그 대방군 남부 지역을 지배하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과거에 대방군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또 교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본 열도하고의 교섭을 이제 좀 열려고 노력을 해서 탁순국이 이제 소재하고 있었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사신을 이제 파견했다. 대왕마마, 우리 백제가 모름지기 옛 대방군의 남쪽 지역을 차지한 터에 대방 태수가 지휘하던 교역권을 마땅히 대왕마마께서 행사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중국의 진나라와는 수시로 사신을 교환하면서 필요한 물목을 거래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바다 건너 외국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어떻게든 외국과 통로를 개척해서 우리 백제가 중간에서 실리를 취해야 할 것이옵니다. 외국에 사신을 보내야겠는데 길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간다는 말이냐. 대왕마마, 남쪽 바닷가에 탁순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사온데 일단 그곳을 찾아가서 외와 통교하는 길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오호, 그것이 좋겠다. 사절단은 속히 탁순으로 떠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근초고왕이 탁순에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외국의 사신이 처음으로 백제에 찾아옵니다. 백제국 대왕 마마, 소인은 바다 건너 외국에서 온 사신이 옵니다. 오, 반갑구나. 짐이 그렇지 않아도 외국과 교통할 방도를 찾던 중에 탁순의 왕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니라. 이토록 반겨주시니 황송하옵니다. 근초고왕은 매우 기뻐하여 그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너희 외국의 임금께 짐이 특별한 선물을 보낼 것이니라. 자, 이 옷감은 명주실로 짠 채견이니라. 이렇게 곱고 화려한 옷감은 처음이옵니다, 대왕 마마. 그리고 이것은 각궁전이라는 무기이고, 이것들은 강철로 만든 철정이니라. 너희 외국에 이러한 물건들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대왕 마마.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하느니라. 어디 외사신이 보게 보물 창고를 열어 보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과연 놀랍사옵니다, 대왕 마마. 왕은 5가지 빛깔의 채견 각 한 필과 각궁전 및 철정 40매를 주었다. 그리고 보물 창고를 열어
여러 가지 진기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외는 한나라 군현인 대방군을 중간 통로로 삼아서 중국 대륙의 문문을 받아들였는데 낭랑과 대방이 격파돼 버리자 중국 대륙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외국의 그런 갈증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던 근초고왕이 외국의 왕과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 몇 가지를 선물로 주고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그들의 구매 욕구를 부추기는 장면이 일본 서기에 상세히 올라 있습니다. 근초고왕 시기의 백제는 가야를 공격해서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었고 전라남도 해남과 강진을 공격하여 해안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이제 외국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거침없이 열어가게 됩니다. 당시 백제 사람들이 주로 상륙했던 곳은 일본 열도의 맨 아래에 위치한 규슈의 북부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이 무렵 이제 백제하고 외 사이의 교역로는 북규슈 지역을 매개로 했습니다. 백제에서 이제 북규슈에 이르는 항로는 쓰시마를 출구로 할 때 이끼시마를 지나서 북규슈 해변인 마스우라 반도에 이르는 경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키노시마에서 후쿠오카 북쪽 해안에 상륙하는 이제 그런 루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우라 반도의 남쪽인 사카현 노다 유적에서는 백제 특유의 삼적 토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마 이 마스우라 반도 쪽 이 항로가 주로 이용되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근초고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제와 외의 바닷길을 오가는 통교가 이루어졌는데 백제가 외에서 가져온 물품은 남방산 동식물이나 양곡 그리고 주술품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사기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죠. 전지왕 5년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야명주를 보내오므로 왕은 특별한 예절로서 사신을 대접하였다. 야명주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구슬을 말하는데 왕이 특별한 예절을 갖춰서 그 물건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구슬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측면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백제가 외에 전해준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비단과 같은 사치품들이 건너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외에서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마 철을 소재로 한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백제는 그 전에 이제 외가 가야를 통해서 이제 철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나라에 더 우수한 철광이 있고 양질의 그 철이 생산된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서기 보면 공라철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칠지로 제작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신비스러운 이제 표현을 구사하면서 우수한 철장을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 철을 매개로 해서 백제가 종전에 외하고 가야 사이였던 철 교역을 차단시키고 백제로 이제 끌어들이려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 사신들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고 철정도 또 선물하고 우리나라에 징계한 것이 없는 게 없다라고 이제 과시를 하고 일본서기에는 근초고왕이 특별히 제작한 칼 칠지도와 칠자경이라는 거울을 보내면서 외국의 왕에게 이렇게 자랑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 시내가 있는데 그 근원은 공라철산으로부터 비롯되어 그곳은 이래 동안을 가도 미치지 못할 만큼 먼 거리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다가 문득 그 산에 철을 얻었으니 왜 조정에 전하도록 하겠소. 앞으로도 귀국과 우호를 잘 다지도록 할 것이며 외왕을 신임한다는 표시로 칠지도를 선물로 주면서 백제 공라철산이라는 철 생산지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라가 어디냐를 두고 학계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황해도 이제 곡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이제 곡성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물길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라남도 곡성에 보면 철광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일본서기에 보면은 백제가 이제 동한의 땅, 동쪽 한의 땅을 이제 장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공라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친미다래랑 마찬가지로 이 친미다래가 이제 전라남도 해남이듯이 이 공라라고 하는 지역도 해남 근처, 전라남도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되고요. 백제에서 건너간 칠지도 같은 철 제품이 외왕이 일본 열도에서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 역시 주변 세력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가 부지불식 간에 백제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백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 열도에 이주했다는 기록은 일본 서기 응신기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응신 14년,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와서 귀화하였다. 그리고 아뢰기를 신은 우리나라 120편의 인부를 이끌고 귀화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인이 방해하여 모두 가라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갈성 습진원을 파견하여 궁월의 인부를 가라에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궁월군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백제 120편의 인부들이라는 말 또한 그 수를 짚어내기가 쉽지 않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주민들이 집단 이동을 감행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일본 서기의 연대 편년이 정확치 못해서 이때가 몇 년도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가 고구려에게 군사적으로 밀려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구려한테 몰리는 상황에서 백제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빨리 떠야겠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가 어떤 전시 체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는 거예요. 토목공사, 전쟁터. 이런 가운데서는 이탈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빨리 뜨는 게 낫겠다. 그런 이제 백제 정정의 불안, 또 전쟁 상황,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열도로의 어떤 주민 이동을 부추긴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월군 같은 사람이 120현의 주민을 거느리고 이제 대거 일본 열도로에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 것인데, 이 기록들을 한다면 이게 대단히 많은 그 주민들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 왜들 이러고 있어? 성 쌓는다고 부역 나오라는 소리 못 들었어? 아니 전쟁터에 나갔다가 고구려군한테 잡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2달 만에 간신히 돌아왔는데 또 성 쌓는 부역이 나오라니? 아니 농사는 언제 지으란 말이야? 아이고 그렇다고 안 나가면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고구려가 또다시 밀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히면 노예로 끌려갈 것이 뻔하고. 전쟁터에 가서 죽게 아니면 굶어 죽게 아닌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소를 이끌고 남쪽으로 쭉 가는 게 어때? 아이고 참, 남쪽으로 쭉 가면 땅끝인데 바다에 빠져 죽자는 얘긴가? 바다 근데 왜 가면 기름진 땅이 지천이고 그 농사도 잘 된다던데. 아이고 그런 생각 가지고 무턱대고 허름한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 고기밥이 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아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유. 나라에서 사절단을 파견하는 경우야 국가에서 건조한 선박을 통해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겠지만 먹고 살 길 찾아 떠나는 주민들의 경우 형편이 뻔했기 때문에 악천후를 만나면 그야말로 황천항해가 되고 말았겠죠. 다만 이제 위험한 것이 현해탄을 건너는 것이죠. 이 파고가 아주 세니까요. 그것만 이제 잘 건너게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한 모험이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거는 이제 행위가 되지만, 그러나 일종의 도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 넘기면 이제 풍요로운 땅. 이 일본 열도는 지금도 이모작이 가능하고 기후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옥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신천지를 개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열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 험난한 자연적인 재해라고 하는 것은 뚫을 수 있고, 또 백제인들은 진취적인 기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일찍 이제 해안선을 끼고 있는 바다하고 제일 접한 나라가 백제가 되고, 곳곳에 그 항만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리아스식 해안이 되다 보니까 항만이 발달해가지고 바다를 잘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령 만리장성을 축조하느라 주민들을 무리하게 역에 징발한다든지, 항우와 유방이 전쟁을 벌여서 군사 동원령이 잦았을 때 참지 못한 주민들이 한반도 서부 지역으로 밀려 내려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제 주민들 중에서도 나라 형편이 좋지 못해서 삶이 고단했을 때 일본 열도로 탈출을 감행한 경우가 있었겠죠. 백제에서 외국 조정에 사신을 파견한 경우 말고 전문 인력을 외에 파견한 첫 사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응신 14년 봄 2월, 백제 왕이 봉이 공려를 바쳤다. 진무진이라고 하는데 그가 내목 의봉의 시조이다.
봉의 공녀는 글자 그대로 옷감을 가지고 옷을 짓는 기술을 가진 여자를 말합니다. 외의 조정에서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백제에 요청했다는 요즘으로 치면 봉제나 디자인 기술 역시 백제 사람들이 월등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으로 외 조정에서 백제에 요청하여 초빙해간 전문인으로 널리 알려진 아직기가 있습니다. 아직기는 일본 왕실의 태자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친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그는 말 사육 기술자였습니다. 백제 왕이 아직기를 보내 좋은 말 2匹를 바쳤다. 산비탈 부근에 있는 마국간에서 길렀는데 아직기로 하여금 사육을 맡게 하였다. 아직기는 또 경전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말 사육 기술자로 초빙했다가 보아하니 유교 경전도 곧잘 읽었기 때문에 외국 왕실의 태자를 가르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이런 궁금증부터 풀어보죠. 아직기가 암수 2마리의 말을 가져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일본 열도에 말이 없었을까요? 말이 있었다면 말 사육 기술자를 왜 백제에서 초빙했을까요? 그러나 이 말을 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거든요. 그냥 그 말 등에 올라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야생 말을 잘 조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말 먹이에 관한 거, 또 말을 이제 잘 다뤄서 전투에 투입시킬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전문가가 이걸 잘 사육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굴레버섯은 망아지란 말이 있듯이 아무 말이나 사람이 올라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하다가 이제 낙마하면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아직기가 가기 이전부터 일본 열도에 많은 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로부터 사육 기술자를 초빙해가는 것은 야생마들을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조련하여 수레를 끌게 하거나 군마로 활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기가 백제에서 가져간 2마리의 말은 훈련이 잘 된 말이었겠지요. 아니, 말잔등에다 올리는 그것은 무엇인가? 예, 말 안장이라고 하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타보이겠습니다. 자, 가자! 이야! 와! 어찌 그 사나운 짐승을 수족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단 말이냐? 백제의 말들은 모두 정자가 그리 유순한 것들이냐? 아니옵니다. 이곳의 야생마들도 잘 길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족처럼 부릴 수 있사옵니다. 오, 그거 잘 되었구나. 여봐라! 이 백제에서 온 아직기 대사로부터 야생마를 사육하고 조련하는 법을 모두 잘 배워서 익혀두도록 하라. 아직기가 조련해야 할 대상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태자에게 글자와 경전을 가르치는 일까지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외국왕 응신이 아직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짐은 그대의 학문이 깊은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백제 임금께서 나라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짐에게 보낸 것이더냐? 아니옵니다. 그럼 백제에 그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왕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백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인 박사를 우리 태자의 스승으로 보내주도록 청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경박사 왕인이 바다 건너 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 열도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제에는 한자가 보급되었음은 물론 유학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나라 글자인 한자는 어떤 경로로 백제에 들어왔을까요? 임동건 교수는 낭랑, 대방 등 한군연을 통해서 백제에 한자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지배를 하고 행정을 했으니까 문자가 그때 이미 들어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가설인 것입니다. 그건 뭐 틀림없겠죠. 한나라는 이미 그때 이미 한자 문화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거든. 그런 말은 문화국가, 문명국가, 선진국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살고 지배를 하고 행정을 할 적에는 이미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자가 한문자가 들어온 것은 벌써 훨씬 이전, 그러니까 기원 전후에서도 이미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문이 낭랑, 대방 등 한군연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일본의 고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백제의 오경박사 왕이는 중국계 왕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속 일본기에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왕이는 백제 왕실의 명을 받고 일본 열도에 파견된 백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으로 건너간 왕이는 태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응신천왕시기에 태자를 가르쳤으니 그 뒤를 이은 인덕천왕의 스승이 된 셈이죠. 대륙에서 가져온 문화가 바로 서민 속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것은 그 집권 세력이나 지체가 높은 데 세력이 들어가지. 또 일본 사람들이 전혀 문자를 모르는 데 가서 이 사람이 뭐 좋은 농부이다 가르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문자를 필요로 한 것은 말하면 정치 조직이나 집권자였던 것이지. 그러니까 왕이 태자가 배웠다는 것은 그건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 문화의 수용이라는 것은 특권층이 언제든지 먼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인이 논어와 함께 천자문을 가지고 외국에 갔다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일본에는 문자가 없었을까요? 이도학 교수는 당시에도 한나라 글자인 한자가 일본 열도에도 부분적으로 전해져서 그들도 한자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자를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는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그 한자를 체계화시키고 정리정돈하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자가 필요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발식으로 자기 의사 표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그 어떤 제도적인 그 틀 속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왕인 박사를 이제 맞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뭐 천자문이 처음 들어가느냐, 뭐 맞느냐 틀리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전, 유교 문화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구축해줬고. 그런데 왕인이 일본에 가져갔다는 천자문이 어떤 것이냐를 두고 학자들 간의 논란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천 따지로 시작하는 그 천자문은 6세기에 양나라의 주흥사가 쓴 책인데 4세기에 일본에 갔던 왕인이 어떻게 6세기의 천자문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일본의 아라이 하쿠세키가 처음 이런 의문을 제기하였고, 왕인이 가져간 천자문은 2세기에 위나라의 종효가 지은 책이었을 것이다, 이런 반론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4세기에 일본에 간 왕인이 실제로는 6세기에 일본에 간 왕진이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왕진이가 누구냐고요? 서기 572년에 해당하는 일본 서기 민달천왕 원년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천왕이 고구려 사신이 가져온 표문을 대신들에게 주면서 풀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러 대신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읽지 못하였다. 이때 왕진이가 능히 읽고 이를 해석하였다. 천왕이 그를 찬미하였다. 훌륭하구나, 지은이여. 그대가 만일 문자에 통달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누가 이 문자를 풀 수 있었겠는가? 이제부터는 이 왕실에서 근무해 주기를 바라오. 그러면서 천왕은 고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학문은 아직 멀었다. 그대들은 수만 여러 명이지 왕진이 한 사람만 못하다. 또 고구려가 올린 표문에
까마귀 날개에 쓰여진 것이 있었는데 글자도 날개처럼 검은색이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왕진이가 밥솥에서 뜸들이던 김을 쇠게 하더니 그것을 흰 비단에다 꼭꼭 눌러서 문자들을 고스란히 찍어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그 광경에 경탄하였다. 왕진이와 왕인이 별개의 인물이든 동일 인물이든 간에 외국의 한문 수준이 고구려나 백제와 비교하기에는 한참 모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백제에서 외로 건너온 문인들의 수준이 월등히 이제 우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 조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고구려에서 보내온 문서를 해득을 못했다. 이건 이제 왕진이가 멋지게 해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반도 지역의 어떤 그 문명의 수준하고 일본 열도 내의 어떤 문명의 어떤 수준의 어떤 단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줄 수 있다.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알기 쉽게 이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백제하고 고구려 이쪽에서는 서로 한자 문화를 매개로 해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아직까지도 외는 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런 그 대륙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러나 그런 한계를 열어주고 뚫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백제인이었다. 왕인의 후손들은 주로 가와치국, 즉 한해국 일대에 정착하였는데 이곳은 지금의 오사카 일대입니다. 여기에 왕인 박사의 묘가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도 그곳이 왕인의 묘라고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백제에서 신천지를 찾아서 건너간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백제란 지명이 수없이 많은 곳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도와 오사카 중간입니다. 거기가 바로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서 정착하던 그 일대예요. 그 일대에 백제 신사란 신사도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왕이 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는 그러니까 한 2, 3세기서부터 백제가 멸망한 6세기, 7세기 그 무렵에 백제 사람들이 대륙 사람들 대거 건너가서 정착하던데요. 그 정착할 적에도 백제 왕이 이 할아버지가 여기 묘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 근처로 가지. 훗날 백제가 멸망하고 유민들이 대거 일본 열도로 몰려갔을 때 같은 백제인들이었던 왕인의 묘가 있는 그 지역으로 몰려가서 거주지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일본 도쿄 중심가의 우에노 공원 안에 왕인 박사를 추앙하는 기념비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원은 명치 초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명치라는 것이 옛날 봉건 시대에서 새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명치가 명치 유신이라는 걸 했으니까, 그러면서 동계 가장 복판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그 우에노 공원, 상야 공원이라는 데거든요. 그 공원 들어가면 공원 내에서 비석 중에서 아마 제일 클게요. 딴 거 그냥 잘 재보지는 않았지만서도 쭉 이제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은 몇백 년 된 것은 아닙니다. 일제 말기 무렵에 그것을 세웠는데, 그 비는 일제 말기인 1941년에 세워졌는데 그 해는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던 해였습니다. 조선어 말살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창씨 계명이 강요되던 시기였는데 일제가 수도의 한복판인 우에노 공원에 왕인 박사의 비석을 세워서 추앙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 황실이 황족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의 이름이 기념비 조성의 협찬자로 올라 있습니다. 왕인 박사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을 번역하여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박사 왕인은 백제 사람으로 당시 큰 유생, 큰 지도자와 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문장 도덕의 군자였다. 일본국 응신천왕은 박사 왕인을 초빙하였다. 왕인은 서기 285년 2월에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와서 황태자의 사부가 되었다. 태자는 성인의 학문을 배워서 성인의 도를 행하였으며 천하를 형에게 양위함으로써 후세의 모범을 보였다. 왕인의 학문은 크게 보급되고 상황을 이루어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인륜 도덕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여러 학자 문인들이 그의 문화에서 속출하여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여러 뜻있는 사람들은 왕인의 사당을 지어 제사를 올리고 비석을 세워 위협을 새겼다. 조선인 왕인에 대하여 일본인은 적극적으로 우러러 받들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없거니와 비문은 왕인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그때가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치르면서 내선 일체를 주창하던 시기라 조선인들을 일부러라도 띄워주려는 일제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비문을 통해서 일본의 학통이 왕인 박사에게서 비롯되었고, 왕인이 일본의 뜻있는 지도자와 식자들 사이에서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증명된 셈입니다. 비문이 길어서 모두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비문에는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왕인의 자손으로 유명한 이가 적지 않으나 특히 걸출한 이가 있었으니 대승정 행기이다. 일본에서 고승으로서 추앙받던 행기는 경전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교화하는 데 주력하여 그에게 감화되어 추종하는 이가 1000명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사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서 불교 기도라든가 그 법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하면서 만약 요새는 난민 구제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 허무 돌아다녔어요. 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말하면 저리 데리다가 오시고 또 그 동네 가보니까 개불이 다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나서 다리를 놔줘요. 어? 이런 게 민생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에 민중들 호응이 강했어요. 어? 부처님은 대사에 앉아서 의젓하게만 하고 있는데 이 행기는 미친 사람처럼 뭐 노래도 부르고 다니면서 아픈 이를 만나면 병을 고쳐주고, 목마름을 호소하는 곳에 가서는 우물을 파주고,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놔주는 등 중생과 생활을 함께하며 그 아픔을 헤아리려고 노력했던 행기는 승려가 사찰에 있지 않고 민중을 이끈다 해서 한때 관의 제재를 받기도 했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생교화의 공을 인정받았던 실천 승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이 왕래하고 백제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외국으로 건너가서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어져 오던 두 나라의 관계는 4세기 말 혹은 5세기 초부터 백제 왕실의 거물급 인사들이 외국에 파견되면서 정치적으로도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지왕은 직지왕이라고도 한다. 아신왕의 맏아들이다. 아신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태자에 책봉되었고 아신왕 6년에 외국에 인질로 갔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인질이란 상대국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인질의 형식이 아니라 백제에서 자진해서 보낸 경우입니다. 그렇더라도 백제 왕실의 태자라면 다음 왕위를 이을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 사람을 왜 바다 건너 외국으로 보냈을까요? 고구려의 그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외 세력을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외 조정의 사람들이 백제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중국의 어떤 문물뿐만 아니라 선진 문물에 대한 의존도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제에 대한 철 소재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것은 이제 가히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키 포인트랄까 이런 것을 백제 측에서 가지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이 높은 전지태자가 이제 일본 열도에 가서 이 외조정의 어떤 호족 세력들을 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활을 건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바다 건너 외 세력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외의 왕실뿐 아니라 외 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호족 세력들을 백제 쪽으로 포섭하여 우호 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제 조정 내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제국의 아신왕이 세상을 떠났다 하니 애통한 일이다. 마땅히 우리 외국에 와 있는 전지태자가 백제로 들어가서 왕위를 이어야 할 것인데 돌아가신 선왕의 아우 훈혜가 전지태자를 기다리며
대신 정사를 살피던 중에 왕의 막내아우 첨례가 훈해를 저기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백제의 전지태자는 어찌하겠는가? 마땅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왕이 물려주신 왕위를 되찾겠습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하겠으나 지금 정변이 일어나서 왕위가 찬탈되었다 하지 않은가? 나는 백제국의 태자로서 찬탈된 왕위를 되찾고야 말 것이니 나를 호위할 군사를 내어주시오. 이렇게 해서 외조정에서는 군사를 내어서 전지태자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백제 조정으로부터 정치적인 거물이 파견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제와 정치 군사적으로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백제와 외 사이의 유대가 강화됨에 따라 일본 열도 내의 백제 귀족 세력의 활동 반경도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특히 5세기 중반에 왕위에 오른 계로왕은 유력 귀족 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하여 왕족 중심의 친위 체제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계로왕은 외화의 교역 창구를 독점하여 백제 귀족들의 해외 기반까지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군권을 지휘하던 동생 곤지를 청경사로 외에 파견하게 됩니다. 왕의 실세 아우로서 명실상부한 백제의 제2인자인 곤지가 일본 열도에 도착하자 외조정에서는 그를 군사 군자에 임군 군자를 써서 군군이라 칭하고 곤지라는 이름 뒤에도 임금 군자를 붙여 곤지군이라고 칭하면서 깍듯하게 대합니다. 일본서기 관련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제의 군군이 도성에 들어왔다. 신축년에 계로왕이 아우 곤지군을 보냈는데 형인 왕을 대신하여 우호를 닫기 위해서였다. 누가 오느냐, 대통령이 오느냐, 국무총리가 오느냐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버금가는 태자라든 2인자인 왕의 아우라든 이런 사람을 보내게 돼야만이 호소력이 있고 그들에게 피부로 이게 와닿게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로서 그들 외조정의 신하들도 그러한 이제 격에 맞게끔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애우를 한다든지 성의를 표시하게 되고 또 곤지라든지 또는 전지태자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쉽게 침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곤지는 가와치 아스카 일대에 세력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백제의 묘제인 행열식 석실분이 밀집된 형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지방은 고대 일본 전체 씨족의 36%를 한반도 계통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백제계가 6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와치 아스카의 아스카베 신사에 제사를 받는 제신이 바로 곤지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 7지도가 봉안된 일본 나라현 델리시에 있는 이스노가미 신궁이 소재한 그 델리시 일대에 보면 호시즉가 고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보면 이제 그 백제 토기들이 나오는데 백제 그 토기 문양 가운데 조종문 토기들이 있어요. 조종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발 문양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백제 지역 그리고 또 영산강류 이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백제 특유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토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의심할 나위 없이 백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와치 아스카 지역인 가시와라의 그 다카히다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이제 그 어떤 유물들 이건 문여왕릉에서 나온 것하고 이제 같은 청동제 다림이라든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열도의 변경이 아니라 야마토 정권의 중심부 거점 지역에서 백제계 토기들을 비롯한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제 주민의 활동 반경이 외국 정국에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백제가 외에 전해준 것 중에는 사냥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제를 건국한 세력들이 만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북방적인 어떤 문화의 영향, 놀이문화, 사냥문화 이런 것이 내려온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나는 것은 백제 그 국호의 어떤 별개의 호칭으로서 응이우, 응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응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매하고 또 영만을 지어서 이야기하는가? 뭐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백제하고 북방적인 어떤 그 사냥 문화인 그 매사냥 이런 것이 이제 연관이 깊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중국이 아니고 이제 그 백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암시해주는 그런 이제 사냥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응류 혹은 응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제의 별칭 같은 것입니다. 고려시대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를 보면 백제는 후대의 왕 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한 적이 있으며 또 응준 혹은 나투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여기 나오는 응준의 응은 송골매 혹은 해동청을 나타내는 매응자입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신라가 선덕왕 14년 서기 645년에 건립한 황룡사 9층탑의 제5층에 신라가 경계해야 할 적대국으로 매응자를 써서 응류라는 나라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백제를 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국호는 아니지만 나라 이름에 매응자가 들어있다는 것은 매가 백제를 상징하는 글자로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생활 문화가 하나둘 전해지면서 일본 열도의 백제 문화가 깊이 스며들게 된 것이죠.